저는 시민단체에서 나왔습니다. 시민단체 입장에서 대안 쪽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시민단체가 보는 이제 이 민영화에 대한 문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철도 관련된 것은 공공성에 대한 문제를 많이 하는데, 저는 공공성의 문제, 공공기관이겠죠. 철도 공사나 철도 시설공단 공공기관인데, 공공기관은 저는 이제 두 가지로 봅니다. 공공성, 공공에 의한 소유와 통제가 필요하고, 기관으로서 이제 정보가 분리된 사업성이 좀 있는, 이렇게 본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사실은 공공기관은 공공의 소유성 또는 공공의 통제성, 그 다음에 자율성, 이 세 가지 요소를 중요하게 보는 게 아닌가 싶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그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준정부 기관으로 지정되어 있고, 한국철도공사는 공기업으로 지정되어 있어 사실상 요금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통제를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역대 정부들이 보면은 민영화가 논란이 된 시기는 국민의 정부부터 같아요. 본격적으로 된 것 같은데, 이 제기되는 과정을 보면은 1970년대까지는 철도가 사실 이제 중추적인 교통수단이었는데, 이후에 도시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산업화가 되면서 도로 정비 또는 고속도로 개통, 그러면서 상당 부분 이 교통에 대한 투자가 철도에서 도로 중심으로 옮겨갔다. 제가 볼 때 또 이면에는 당시에 산업화 정책이 재벌 기업을 육성했고 재벌 기업한테 의존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렇다 보니까 상당 부분 철도는 정부 투자가 대기업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자동차나 도로 같은 것은 민간 투자 사업이라든지 민간의 의존에서 쉽게 갈 수가 있었고, 또 하나는 포스코를 만들어서 철강을 생산했는데, 대체로 봤을 때 이 철강제 소비가 자동차가 되게 유리하게 소비처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사실상 이 철도 중심에서 도로 측면으로 가는 것은 산업화의 측면도 있지만 한편으로 재벌 육성의 측면도 있다. 그러면서 상당 부분 철도 중심에서 자동차를 이동하는 이런 측면도 있지 않느냐. 이러면서 당연히 이제 정부의 투자 우선순위가 철도가 밀려나게 된 거고, 이러한 과정에서 제가 볼 때는 이제 투자가 축소되면서 시설의 노후화가 되고, 이 그 교통 수송 분담 비율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수익성도 악화가 되고, 이런 측면은 상당 부분 정부는 이제 부채나 그 부채가 쌓여가고 많은 투자를 해야 되는 철도에 이제 성공을 하게 되고, 그 일환으로 저는 구조조정 얘기가 나왔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DJ 정부가 추구했던 게 하나가 정부 부채를 줄이기 위한 차원에서 사실은 철도 구조조정을 내세웠는데, 이게 하나 방안이 두 가지였죠. 시설과 운영을 분리시키고 운영 부분을 민영화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추진했던 거고, 참여정부 이후죠. 국민정부 이후에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사실 저는 타협했다고 봅니다, 이 문제는. 왜 그러냐면은 사실상 이제 민영화는 중단했죠. 요금 인상이나 여러 가지 공익성 훼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DJ 국민의 정부가 추구했던 부분은 중단했지만, 사실은 그러면서 시설과 운영의 분리는 수용을 했죠. 사실 이 부분이 이제 전 타협했다고 보는 측면이고, 사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운영 부분 민영화는 중단시켰다. 사실은 철도공사가 되다니까 운영은 책임진다, 이렇게 법적으로 마무리가 된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상당 부분 지금까지 민영화의 기반은 참여정부에서 이 시설과 운영을 분리하면서 상당 부분 논란이 됐다, 이렇게 보죠. 왜 그러냐면 시설과 운영의 분리라는 것은 지금 우리 상황에서 보면은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경쟁, 지금 말하는 민영화 쓰지 않고 경쟁 원리를 도입한다, 이 얘기가 근거가 여기서 나오는 거고, 사실 이 민영화로 갈 수 있는 기반이 닫혀졌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저는 일정 부분 타협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게 보는 거고, 그 이후에 이제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사실은 이명박 정부의 정책은 약간 철도 정책은 약간 조건부 민영화였습니다. 여기서는 보면은 이제 철도 선진화 계획을 2008년에 발표하면서 경영 적자에 대한 문제를 제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 적자를 50% 수준으로 줄이고 흑자로 전환하지 않으면 이제 민영화를 검토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발표는 이제 조건부를 검토하겠다 했겠지만은, 내부적으로 이미 그 정부에서는 이제 민영화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 방안을 시작을 했던 거죠. 그러면서 사실은 2009년도에 11월 달 철도노조가 총파업하고 나서 이제 민영화를 하겠다 발표를 했고, 그 추진 방식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민영화를 위한 제도 기반과 한편으로는 수서발 KTX의 민간 참여를 허용하는 동시 추진하는 방식으로 좀 진행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박근혜 정부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특별한 거 없이 그냥 이명박 정부의 정책을 그냥 수용해서 철도 산업 발전 방안이라는 이름으로 계승해서 추진하게 되는 이런 과정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그렇다면은 지금까지의 이 정부의 시사점이 뭐냐, 이 철도 민영화 관련 정책 관련해서 첫 번째는 민영화는 정부의 이념적 사고하고 무관하게 진행이 된다 이렇게 봅니다. 사실은 이제 이명박 정부나 지금 보면은 박근혜 정부 또는 이런 정부 같은 경우 보면 사실은 김대중 정부가 추구했던 정책을 그대로 계승한 차원이 강하다. 다시 돌아갔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참여정부를 좀 타협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은 이명박 정부랑 박근혜 정부가 새롭게 만든 게 아니고 국민의 정부가 다시 계승해서 살려서 나가는 거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 정부의 주장은 이미 2004년 5년도에 하기로 돼 있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측면이 좀 강하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때 만들어진 논리 있지 않겠습니까? 국민의 정부 때 만든 논리가 공기업들은 비효율적이고 민간은 창의적이고 효율성이 높다. 이렇게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건 낙인이 사실은 이 민영화 논리에 통하고 있고 또 하나는 민간 투자 사업에도 이 논리를 통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공공부문의 비효율성이라는 게 사실은 이 당시에 낙인이 찍힌 거죠, 지금. 두 번째는 공공부문의 개혁이 제가 보기에는 장기적이거나 총체적인 이런 접근이 아니라 아주 상당 부분 성과주의 방식으로 가고 있다. 간단히 예를 들어서 이명박 정부는 2011년 12월에 공식화 시켜가지고 2012년 1년 만에 끝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박근혜 정부가 어제 발표한 6월달에 발표한 방식은 임기 내에 5년 동안이죠. 2017년까지 지주에서 완료하겠다. 5년짜리 발표했지 않겠습니까? 임기 내에 끝내려는 게 상당히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사실 이 공공기관 철도나 이 인프라 사업의 민영화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 경제 시스템이나 정부 조직이나 경제 운영의 방식 등 변화가 수반되기 때문에 많은 논의가 필요하죠. 이런 부분을 매우 간단하고 쉽게 이렇게 정부가 처리하고 있다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 특징은 이런 방식이 국민들하고 소통하지 않고 진행되고 있다. 쉽게 말해서 위에서 정부 관료가 결정을 하게 되면 따라가야 되는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 전혀 소통되지 않고 일방적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상당 부분 좀 문제가 있다. 크게 보면은 정부의 한 3가지 정도가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좀 있는가, 특징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차원 또는 이제 이 공공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정권의 성향이나 이런 부분과 무관하게 사실은 이런 시민의 기본권을 보는 관점에서 사실은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보다 특별하게 좀 더 본다면은 그 차이는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차이가 있냐 없냐 저는 보는데 사실은 약간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이명박 정부는 급진적으로 좀 나갔죠. 동시에 1년 만에 해치우려고 했는데 박근혜 정부는 제가 보기에 단계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근데 그 이유는 저는 3가지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제도 정비가 필요한 거 아니냐 이 측면이 좀 보고 있고요. 이 제도 정비는 이명박 정부는 급격하게 이제 민영화 추진하는 과정에 나타난 문제들이 많았죠. 쉽게 말해서 제도적 정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밀어붙였죠. 사실은 작년에 논란이 됐지만 관제권 회수라든지 그다음에 선로 배분권 면허 이런 부분들이 정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당히 논란이 됐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국민의 반발을 붙여서 좌절을 맛보게 됐다. 그래서 이 제도적 정비가 필요한 측면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특혜 시비였죠. 갑자기 이제 나면 돈 되는 거 판다 KTX를.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에 대한 민영화에 대한 반감 또는 이제 쉽게 말하면 우리가 단물 빨아먹기 비슷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무 부담도 지지 않으면서 돈 되는 거 와서 재벌들이 와서 운영해서 돈 벌어가는 이런 부분에 대한 비판들.
또 하나는 제가 보기에 요건 아마 이제 좀 논란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우리나라 공공요금이 매우 낮지 않습니까? 근데 이 공공요금을 일정 부분 올릴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민영화를 하더라도 공공요금이 올라가야 사실은 이 부분이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제거된단 말이죠. 수익성이 높아져야 되기 때문에. 저는 상당 부분 그래서 지금 되고 있는 거고. 지금 KTX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로는 요금 관련 용역이 지금 7월달에 발주가 됐죠. 국토부가 돼 있고 상당 부분 이런 부분은 열차 등급제란 얘기는 바로 요 공공요금 인상을 전제로 한 민영화를 전제로 한 논의를 위해서 사실은 등급제가 나오는 거고요. 등급이 나눠진다는 것은 요금을 탄력성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은 정부가 통제할 건 통제할 것이고 풀 것은 풀겠죠 앞으로. 저는 분명히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지금 체제를 바꾸고 민간이 참여하게 된다면 요금을 통제하기 어렵다고 보는 거죠. 요금을 통제하게 되려면 따라서 정부 보조금을 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럼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상당히 좀 공공요금의 현실화에 대한 준비가 필요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한 세 가지 정도에서 나는 좀 접근을 한 거 아닌가. 단계적으로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그래서 저는 그래서 부채를 줄인 방법은 저는 이제 우려가 되는 건 또 하나 있죠. 부채를 줄인 방법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는 요금 이걸 인상하든지 아니면 지출되는 부분을 경직성 비용을 줄이는 방법. 쉽게 말해서 정규직을 줄이고 외주화를 많이 하고 이렇게 가겠죠. 저는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앞으로 생기는 부분에 있어서는. 근데 사실 정부의 논리를 보면은 민영화의 상당 부분의 논리가 부채가 많기 때문에 내일 모레 파산할 조직이라고 보고 있단 말이죠. 이 산업이. 그럼 민영화를 하면은 이 부채 해결되느냐?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정부의 논리는 부채가 많고 파산할 조직이기 때문에 대안으로 민영화를 제시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그렇다면 결국적으로 국토부가 노리는 것은 요금 인상과 지금 한 2만 명의 강성 노조를 와해시켜서 교섭을 약화시켜서 결국에는 자연사를 잘 쪼개서 사실 이제 비정규직 줄이고 정규직 줄이고 비정규직 늘리고 요금 깎고 임금 깎고 이런 방식으로 저는 올 수밖에 없을 거다 이런 우려가 좀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사실 이제 이런 과정에서 보면 국민들을 위한 아까 이제 철도에 대한 상하 분리에 나타나는 문제들 이제 이시 선생님 말씀해 주셨지만 다 공감을 하고 그럼 우리가 요금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문제는 저는 몇 가지 말씀드리는데 하나는 지금 논란에 잘못되게 돼 있던 건설과 운영에 대한 상통합적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아예 민영화에 대한 논란을 종식시키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측면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저는 이제 철도 이 정책을 하는 이 지배구조 시민에 의한 공공통제의 제도화가 저는 이제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논의를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외국에서는 공공철도 2사의 네트워크를 얘기했고 프랑스의 철도총회 이런 모델이 있지만 저는 이제 정부하고 시민사회 그다음에 학계 그다음에 서비스 공급자로서의 이제 이런 공기업하고 노조 전체가 모여서 하는 이것은 일시적이 아니고 상시적인 논의를 제도화하는 이런 틀을 우리 사회에서 이제 만들 때가 됐다. 전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한편으로는 국회 쪽에서 제도화가 더 필요하지 않겠는가. 국회에서 에서의 특별위원회, 해당 상임위 있죠. 국토교통 상임위원회 산하의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이 부분을 철도 산업에 대한 부분을 자기 전략을 수립하는 또는 심의전을 수립하는 부분을 할 수 만들 필요가 있다 싶고 또 하나는 지금 가장 제가 보기에 철도 정책 결정 경우에 근데 자문위원회지만 철도 산업위원회 나는 구조를 좀 바꿔야 된다. 대부분 보면은 25명 중에서 11명이 지금 정부 차관들이고 관료들입니다. 나머지는 다 국토부 출신이거나 철도 관련 교수들이거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의 대표성이 충분히 담보되지 않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양한 이해자가 참여할 수 있는 대표성을 갖는 부분으로 이 철도산업위원회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 저는 법적으로 보면 철도산업위원회가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래서 이 부분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문제됐지만은 상급 감독기관이 낙하산 인사 개입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처벌이 너무나 좀 돼야 된다. 지금 국토부 문제가 됐지만 저는 처벌 안 받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부분을 명문화시켜 쓸 필요가 있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저는 시민단체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마 이제 요 문제, 제가 좀 전에 말한 4-5가지 문제를 공식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9월 3일날 이제 발족을 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철도 공공성 시민 모임 해가지고 지금 전국에 한 500여 개 단체 NGO를 모았거든요. 그래서 이 단체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여러 가지 활동을 해 나갈 것이고요. 궁금한 것은 아까 이제 일본 이제 이시 선생님 발제해 주셔서 궁금한 게 있었는데, 일본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 철도 정책 결정 과정에 이 시민들 참여는 어떻게 돼 있는지,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보장하고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언급이 없어가지고 그 부분을 좀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윤순철 경실련 사무처장님께서 토론해 주셨는데요. 요즘 우리나라 국가가 화수분이 됐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몇 개의 거대한 기득권 집단들이 국가라고 하는 덩어리를 놓고서 있는 여러 가지 자산들을 갖다가 자기들의 이익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요리하는 관행들이 지금 정착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두려움을 표현한 그런 얘기들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막아내고 또 최대한의 공공성을 지켜내기 위해서 시민단체와 우리 노동조합과 함께 열심히 뭘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다음으로 우리 오건호 박사님, 전국교수 공공부문연구회 연구위원님께서 토론을 또 해주시겠습니다. 예, 저는 지금 박근혜 정부 철도 개혁 방안 중에서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수서발 KTX를 이제 민간으로 위탁 돌려다가 민영화 비판에 직면하니까 다시 새로운 카드를 꺼냈습니다. 한편에서는 관료들이 굉장히 머리를 잘 굴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찾아낸 꼼수가 그럼 국민연금 기금, 국민연금 기금은 공적 자금으로 이해될 수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 기금을 포함한 공적 자금이 70%의 지분을 갖는, 그리고 철도공사에 자회사를 하겠다. 이러면 이제 민영화 논란은 불식시킬 수 있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 모양입니다. 저는 지금 국민연금 기금은 기금 운용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라고요. 국민연금 공단에 직접 기금 운용을 하는 실무부서가 기금운용본부인데 모두 다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의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한 5년 가까이고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산하위원회가 하나 있습니다. 국민연금 실무평가위원회라고. 저희가 기금운용위원회 안건 올라가기 전에 저희가 안건을 사전 심사를 합니다. 제가 그 국민연금 기금 실무평가위원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경험과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국민연금 기금에 관련된 현행 법 제도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수서발 KTX 자회사 방안은 두 가지 특성이 분명합니다. 이거를 분명히 해야 돼요. 하나는 지금 현재 진행되는 과정은 사기행위입니다. 수서발 자회사 천천히 지금 현재 정부가 발표한 방안은 명백한 현재 시점에서 보면 대국민 사기행위라는 걸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것. 두 번째, 그 사기가 성공한다고 치더라도 그 행위의 결과는 KTX, 수서발 KTX의 민영화입니다. 그 두 가지 규정에 대한 근거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기금을 끌어들인다고 하는데 국민연금 기금의 의사결정 기구는 정부 부서와 별도로 있습니다. 가버넌스가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금은 우리 국민들이 낸 보험료로 구성되는 거, 저희들의 노후 예탁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사결정 기구에서 아까 이른바 가입자 참여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이 20명인데 가입자 과반수 원칙이 법에 있어서 12명이 지금 가입자 대표고, 지금 직장 가입자 대표로 민주노총 부위원장 그리고 항노총 임원 두 분이 지금 직장 가입자 대표로 셋이 가고 있듯이 들어가 있고요. 또 직장 가입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운용, 자산운용의 결정은 정부 부처와 무관하게 사실상 가입자 대표성을 지닌 그곳에서 정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기금을 비롯한 공적 자금이 70%를 포함하는 자회사 설립 여부를 정부가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연금 기금이 그쪽에 70%를 투자 결정을 해야 비로소 정부가 그
이른바 MOU 확정서를 가지고 난 다음에 그 방안을 정부한테 공개할 수 있는 건데, 지금 뭐냐 하면 아주 우량 투자자가 우리 요번에 아파트 짓는데 투자를 했기 때문에 좋은 아파트 나올 거니까 투자자가 투자를 결정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를 진 걸로 치고 지금 아파트 분양 행위를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거 시장에서 아주 심각한 사기 행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정부 눈치 보느라고 사실 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이제 부처 소속이 보건복지부예요. 그래서 그 위원장은 복지부 장관이 맡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어떤 어필을 하고 있지는 않은데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달 말에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준비되고 있는데 저희 실무평가위원회도 그렇고 가입자 단체들 위원하고 얘기해서 명백하게 기금운용위원회 의사결정을 침해하고 벌어지고 있는 현행 KTX 자회사 설립 방안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필요한다면 일정한 의사결정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현행 독립적 기금인 기금운용위원회의 투자 결정 없는 상태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행위는 지금 대국민 사기 행위입니다. 두 번째는 좋다. 그래서 국민연금기금이 거기에다가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주주를 가졌다고 치면 그러면 국민연금이 대주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한국철도공사 수서발 KTX 자회사 법인의 성격은 뭐냐? 이거 민영 법인입니다. 여기 이제 민영화를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인데 아까 김영은 준비위원장께서도 발표 중에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은 실제로 소유 지분을 매각하는 방식은 20세기까지의 민영화 방식입니다. 할만한 것들은 다 팔았고 나머지 있는 네트워크 산업이든 다른 산업들은 대부분 이제 민간 위탁 방식으로 갑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민간 투자, BTO, BTL 혹은 아웃소싱 방식으로 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민영화하는 이유는 이른바 수익을 목표로 수익 원리에 따라 공적 서비스가 운영될 때 그거를 민영화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민영화의 방식은 지분 매각도 있고 민간 위탁 아웃소싱도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지하철 9호선 이 민영화가 아닙니까? 왜냐하면 지하철 9호선의 소유는 서울시죠. 근데 30년 동안 민간 위탁을 줬습니다. 민영이죠. 영국 철도가 여객 부분이 25개 운영회사로 지금 정부로부터 아웃소싱을 받아가지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거 민영철도죠. 하지만 그 소유는 그 운영권이라든지 혹은 그 운행의 자체에 대한 권한은 정부한테 있죠. 근데 그거를 25년, 30년씩 아웃소싱을 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민간이 수익을 원리를 위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영국 철도의 운영 부분이 민영화됐다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국민연금기금이 수서발 KTX 자회사 지분을 60% 혹은 70%를 우리가 갖고자 결정을 했을 때 왜 그 결정을 하게 하냐면 현행 지금 국민연금법은 그러니까 국민연금기금은 이게 나중에 우리의 노후 예탁금이라는 예탁금으로 쓰이기 때문에 공적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국민연금 지급하기 이전까지는 적립금이 있다 보니까 이 적립금을 자산시장에서 운용을 하게 되는데 이 운용 자산시장에서의 지위는 한국투자신탁이든 한국 메커리 투용자 회사든 삼성생명도 저희들 보험료를 걷어가지고 자산운용시장에서 자산을 운용합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은 펀드 매니저들이 똑같은 정보를 가지고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기금운용본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기금 자체는 노후 예탁금이지만 기금이 운용하는 과정에서는 완전 민간 기관 투자자입니다. 우리 현행 국민연금법도 국민연금한테 이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시장 수익을 초과해서 이윤을 남기라고 국민연금법에 명시가 되어 있고 따라서 국민연금 기금 운용 지침의 이 지침이 제일 중요하죠. 매년 물가 상승률과 실질 경제 성장률을 합산해가지고 저희가 목표 수익률을 정해 줍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6.4%의 수익률을 정했습니다. 따라서 기금운용본부는 지금 국채 수익률보다 높은 수익률을 국민연금법에 기초해서 국민연금 지침으로 수익률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6.4% 이하로 수익 주지 않으면 국민연금 기금이 철도 수서발 자회사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게다가 매각을 금지시키겠다고요? 자산운용 시장에서 지분을 팔고 사는 건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인데 그걸 막겠다고요? 그러면 그런 운용권을 박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희생을 치르려면 어떤 보너스를 또 줘야죠. 내가 자산 운용을 안 해주는 대신 그 대신 수익을 더 보장해야 되죠.
따라서 자산운용기관이 저희 국민연금기금이 의사결정을 할 때 뭐라고 팔지 못하게 하겠다고? 좋아. 그 대신 뭘 줄 건데? 그러면 6.4 플러스 알파를 더 주지 않는 한 국민연금기금이 하나의 자산운용시장에서의 기관 투자자인데 그걸 누가 받아들입니까? 절대 지금 현재 정부가 밝힌 그 KTX 자회사 그 설립 방안으로는 국민연금기금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법에 위반되는 거고 지침에 위반되는 거고 그리고 가입자 단체들이 그걸 동의하지 않죠. 하지만 그래서 그걸 다 줬다고 칩시다. 그러면 수서발 KTX는 어떻게 운영됩니까? 지난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자 했던 것처럼 똑같이 시장 수익을 목표로 하는 대우건설이 들어왔든 국민연금기금이 들어왔든 똑같이 시장 수익 플러스 알파를 추구하면서 수서발 KTX를 운영하게 됩니다. 민영 수서발 KTX가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현재 시점까지 정부가 투자자의 동의 없이 그거를 확정된 것으로 해서 그것도 국가 정책을 피고 있다는 면에서 굉장히 심각한 대국민 사기 행위를 벌이고 있는 거고요. 혹 그 사기가 성공하더라도 수서발 KTX는 민영철도가 된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도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도 헷갈렸는데 그 어머니가 공기업인데 그 자식 기업은 그러면 사기업이 되는 거냐, 공기업이 되는 거냐, 이건 저도 그거 정리하도 안 되고요. 그다음에 국민연금이 이 프라이빗 에퀴티 펀드 그러니까는 이 사모펀드도 아닌데 어떻게 기업을 실제로 경영하고 지배한다는 얘기인가? 저도 이게 납득이 가지 않는데 지금 오버로 박사님 말씀을 이렇게 들으니까는 실제 이 지금 있는 계획 원안을 추진하는 데서 여러 가지 절차상의 어떤 법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는 것 좀 확신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마지막으로요. 서상범 민변 외통위 소속 변호사님께서 또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서상범 변호사라고 합니다. 일단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 KTX 민영화 관련된 국토교통부의 철도산업 발전 방안의 핵심은 결국은 한국철도공사를 지주회사로 전환하고 그 철도공사가 30%를 출자해서 수서발 KTX라는 자회사를 설립하겠다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아가 철도공사가 출자할 30%를 제외한 나머지는 공적자금으로 지원하고 철도노조 등 일부에서 제기하는 공적자금 지분의 민간 매각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민간 매각 제한에 동의하는 자금만을 유치하고 투자 약정 및 정관에도 명시한다. 이것이 계획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계획이 현재는 그 국회의 동의나 새로운 입법을 요하느냐 이런 부분이 굉장히 뜨거운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어떠한 형식으로든 이러한 계획이 도입이 되었을 때 한미 FTA와 관련해서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지 그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부는 이 그 발전 방안이 한미 FTA하고 큰 저촉이 생기지 않는다고 이제 그렇게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의견은 그 전에 그 한미 FTA에서 철도와 관련돼서 규정되어 있는 부분을 잠시 말씀드리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한미 FTA는 이제 네거티브 방식이라 그래서 어떠한 현재 유보나 미래 유보를 하지 않는 한 시장 접근을 제한 없이 허용해야 하는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철도 운송 서비스 시장은 역시 이제 개방된 시장입니다. 다만 한미 FTA에서도 한국 철도 운송 서비스 시장의 공공적인 특수성을 인정을 해서 현재 유보에서 두 가지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첫째가 2005년 6월 30일 이전에 건설된 철도에 대해서는 한국철도공사만이 운영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유보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2005년 7월 1일 이후에 건설된 노선에 대해서는 경제적 수요 심사라는 심사를 통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면허를 부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러한 이제 한미 FTA의 현재 유보 조항과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발전 방안과의 관계에 대해서 한미 FTA에서 2005년 6월 30일 이전에 건설된 철도 노선에 대해서 한국철도공사만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 한미 양국의 국경 간 서비스 양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상대국 기업의 철도 운송 서비스 시장 접근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다. 다시 말해서
국내 기업들의 철도 서비스 시장 진입을 규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논리대로라면 수서발 KTX 철도 운송 사업자의 철도공사의 선정이 이 사건 그 유보 조항의 내용에 합치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유보 조항의 철회도 아니고 따라서 이른바 그 레치 효과라고 하는 자유와 후퇴 방지 조항이 적용될 여지도 없다라는 것이 정부의 의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부의 의견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에 대해서 그 부분을 간과하고 있거나 아니면 무시하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바로 그 내국민 대우 조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하게도 철도를 제외한 다른 공공부문은 그 내국민 대우 조항에 대해서도 현재 유보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 기업에 대해서 국내 기업과 다른 차별적인 대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수에 의한 것이었는지 의도적인 것이었는지 모르지만 철도 부문에 대해서만큼은 내국민 보호 조항을 유보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2005년 6월 30일 이전 철도를 한국철도공사만으로 유보한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한미 FTA 12.4조의 시장 접근, 마켓 억세스상의 유보 조항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장 접근을 유보하였다고 해서 그 내국민 대우 등 차별 대우를 허용한다는 의미는 될 수가 없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공공부문과 달리 철도 부문이 내국민 대우 조항을 유보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철도공사 혹은 향후 성립될지 모를 한국계 철도회사와 비교해서 미국계 철도회사에 대해서 어떠한 차별 대우도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국민 대우 원칙이 적용된다면 그 정부가 그 국내 기업들의 철도 운송 서비스 시장 진입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다시 말해서 현재 유보, 철도에 관한 현재 유보가 미국 기업의 시장 접근 제한 조치이기 때문에 국내 기업의 그 경쟁 체제를 도입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는 주장이 더 이상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기업에 대하여 한국 기업과 차별하는 대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한국 기업의 철도 서비스 시장 진입을 허용한다면 미국 기업에 대하여도 이를 허용해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따라서 그 정부에서 레칫 조항, 자유와 후퇴 방지 조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했던 부분도 결국은 자유와 후퇴 방지 조항이 적용되게 돼서 한번 시장을 개방하게 되면 한국철도공사가 아닌 한국계 기업이 됐건 아니면 미국 기업이 됐건 간에 다시는 그 시장 접근 제한을 후퇴시킬 수 없는 그러한 효과가 발생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부는 이제 이에 대해서 경제적 수요 심사라는 또 방어 논리를 구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와 같이 2005년 6월 30일 이전에 건설된 철도 노선이 개방된다 할지라도 2005년 7월 1일 이후에 건설된 철도 노선에 대한 경제적 수요 심사에 의한 면허 부여라는 유보가 작용이 되기 때문에 역시 방어가 가능하고 미국계 기업의 한국 철도 운송 서비스 시장 진입에 대한 영향이 미미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경제적 수요 심사 유보 조항이 상당히 중요한 조항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과연 현행 그 발전 방안에 적용이 될 수 있는 것인지 부분이 좀 문제가 제기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제적 수요 심사는 그 WTO 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이른바 가츠라고 하는 일반 협정의 16조에 규정되어 있는 조항입니다. 이것은 서비스 공급자의 자격 요건, 기술 표준, 면허 요건 등의 질적인 제한과는 다른 무관한 양적인 제한이다라고 일반적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국토교통부 장관이 2005년 7월 1일 이후에 건설된 철도노선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 경제적 수요 심사 조항이 2005년 6월 31일 이전 철도노선에 대한 한국철도공사의 유보가 풀린 이후에 거기에 적용됨으로써 과연 미국계 회사에 대한 자회사의 주식 매수 제한이라든지 이런 것에 적용이 될 수 있는지 부분이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식 매수 제한이라고 하는 부분이 과연 질적인 제한이 아닌 양적인 제한으로만 볼 수 있느냐. 그러니까 동일한 주식을 예를 들어 한국계 기업한테는 매수를 허용하고
미국계 기업들은 매수를 허용하지 않는 그런 부분 등이 과연 양적 제한에 합당한 부분이냐라는 부분이 좀 의문이 제기될 수가 있겠습니다. 좀 더 근본적으로는 지금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주식 매수를 제한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오건호 박사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대부분의 판례에 의하더라도 이것이 정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과연 그렇게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 부분이 좀 의심이 됩니다. 주식 매수 제한 부분에 대해서 그 상법 335조 1항을 보게 되면 주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다만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발행된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규정은 그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주식의 양도를 전제로 하고 다만 이를 제한하기 위해서 이사회 승인을 요하도록 정관에 정할 수 있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주식의 양도 그 자체를 전면적으로 금지할 수 있음을 정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를 정관으로 규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주주의 투하 자본의 회수의 가능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보고 있고 또 이를 주주들 간에 또는 주주와 회사 간에 계약을 맺는다 할지라도 이 또한 무효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대법원 99-48429 판결 등에 나타나는 그 논리는 그 사례만 보더라도 당시에 이동통신 사업에 대한 컨소시엄 형성 과정에서 포스코와 코오롱 등이 맺은 약정에 대해서 이를 무효라고 본 판례입니다. 따라서 그 현행 그 발전 방안과 같은 어떤 대규모 공공 사업에 대해서도 적용될 여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국내 규제 문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 정부는 이와 같은 내국민 대우 조항이나 또는 그 주식 매수 또는 지금 경제적 수요 심사와 같은 방어 논리가 만약에 그 인정이 되지 않는다면 국내 규제라는 논리를 펼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미 FTA 12.7조에 보게 되면 국가정책 목적에 합치하기 위하여 서비스 공급을 규제하고 서비스 공급에 대한 새로운 규제를 도입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위 국내 규제 조항에 따라서 철도성 서비스 시장을 규제할 수 있다 할지라도 이는 서비스 공급자의 자격 요건, 기술 표준, 면허 요건 등 질적인 제한을 할 수 있음에 국한됩니다. 따라서 지금 어떤 공급자의 능력과 같은 질적인 제한이 아니라 미국계 기업이라는 어떤 국적이라든지 그와 같은 양적인 제한에도 해당될 수 있는 그러한 제한에 대해서 과연 국내 규제 조항을 가지고 일반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지 부분 역시도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투자 개방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철도산업 발전 방안의 수서발 KTX 운영자의 철도공사의 선정 계획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바와 같이 단지 철도운송 서비스에 대한 시장 접근, 즉 한미 FTA 12장의 문제를 넘어서서 한미 FTA 11장의 투자 개방의 문제로까지 번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미국 자본의 수서발 KTX 주식회사의 주식 참여 또는 2005년 7월 1일 이후의 노선의 운영 참여 등 방식을 통해서 이것이 11장 투자 개방의 문제로 확대되면서 역시 유보되지 않은 내국민 대의 원칙의 적용으로 내국민과 동등한 참여 기회, 즉 자본 참여나 직접 운영을 위한 면허 경쟁 참여 등을 요구하는 미국 자본의 적극적인 투자 개방 공세가 개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투자 개방 문제로까지 이 문제가 확대되면 지금 많이 논의되고 있는 ISD까지도 적용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문제점으로 발전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처럼 철도산업 발전 방안의 수서발 KTX 운영자의 철도공사의 선정 계획은 한미 FTA의 서비스 투자 개방 메커니즘을 거치면서 단지 시장 접근의 문제를 넘어서서 내국민과 동등한 참여 기회, 즉 자본 참여나 직접 운영을 위한 면허 경쟁 참여를 요구하는 미국 자본의 적극적인 공세에 의한 투자 개방으로 원래 한미 FTA가 상정하였던 한국 철도 공공 서비스의 특수성이 망각되고 자유와 후퇴 방지 조항에 의해서 원상 회복 또한 불가능한 상황으로 전개될 위험이 다분히 존재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